시간이 이제 10시가 되었고요. 우리가 오늘 영재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과정이죠. 오늘 여러분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친구들 카메라를 안 킨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카메라를 켜주시면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켜주세요. 도윤이 카메라, 세찬이 카메라 켜주세요. 도윤이가 카메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우도 켜주시고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손 흔들어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1년 같이 생활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PPT 보이시나요, 친구들? 네,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할 게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의 연구과제 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원에 소속이 된 후에 개별적으로 또는 팀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차례차례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친구들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금속과 구리의 도금, 그 다음 세 번째 비중 차이를 이용한 용액탄 만들기, 네 번째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리 실험에 무시되는 변인들의 실제 실험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환경 호르몬이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4번 친구하고 1번 친구 바뀌었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요거를 PPT를 열어보니까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계속 이렇게 안 열리는 현상이 있어서 하윤이랑 성현이, 그 다음에 은빈이랑 수환이가 한 번 더 준비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컴퓨터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준비한 도윤이, 지원이, 준혁이, 현섭이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발표자들은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 마이크 볼륨 테스트 먼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시작했는데 소리가 작으면 잘 안 들리니까 네네. 한 명씩 대답 좀 해보자. 지원이 준비됐으면 준비됐습니다. 말해보세요. 준비됐습니다. 볼륨 조금 키우자. 준혁이, 준비됐습니다. 준혁이도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돼. 도윤이, 도윤아, 네. 목소리 너무 작아. 스피커 키세요. 다시 도윤이 말해보세요. 네, 현섭이. 준비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양생성학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한 신평중학교 김도윤, 목동중학교 김지원, 청계중학교 이준혁, 육평중학교 이현석입니다. 차례는 연구의 필요성적 해양생성화란 실험이 결론의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해양생성과에 관련된 뉴스를 본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동기가 되었고요. 그 기사는 태평양의 해양생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의 껍질까지 녹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연구한 미국의 해양연구소에서도 해양생성화가 이 정도로 개에게 빨리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해양생성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오존 침파제나 수질오염과 같은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해양생성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자 해양생성학과 해양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먼저 자료조사를 통해 해양생성화의 원리를 알아본 다음 두 가지 실험을 통해 해양생성화가 탄산칼슘의 형성이나 생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성화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해양산성화는 해수의 이산화탄소가 융해되어 산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양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들어 산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산호와 탄산칼슘으로 몸을 구성하는 플랑크톤들이 죽고 있습니다. 위 화학식을 설명하자면 이산화탄소 분자는 물 분자와 탄산이온 분자와 결합하여 중탄산이온 분자로 변환되는데, 이때 해양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 분자의 소비는 큰 문제가 없고, 중탄산이온은 중성에 가까워 늘어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알칼리성인 탄산이온은 다른 분자들처럼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탄산이온의 소모는 해양산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도니 외 3인 연구에 따르면 해양산성화는 탄산칼슘으로 조개를 만드는 광범위한 해양 유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의 화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지질학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해양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에 매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의 해양뿐만 아니라 해양의 많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인류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저희가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첫 번째 실험은 탄산이온의 농도에 따른 탄산칼슘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해양 산성화가 탄산칼슘의 용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매골격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해양 생물들이 받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물에 녹아들어간 탄산이온의 차이에 따른 탄산칼슘의 용해도를 조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물, 탄산수, 계란껍질, 물병, 전자졸 pH 농도 측정기 등을 준비하고, 첫 번째 탄산수의 농도와 각각 다른 물병을 준비한 뒤 각 물병의 pH 농도를 측정하고, 각 물병마다 계란 껍질을 똑같은 양만큼 넣어 관찰한 후 계란 껍질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예상한 실험 결과는 탄산수의 농도가 클수록 계란 껍질이 더 많이 용해되는 것이었으나, 실제 실험에선 탄산수의 농도가 클수록 실험 용액 속에 뿌연 가루가 쌓이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루가 탄산칼슘인지 계란의 단백질인지 알 수 없었으며, 계란 껍질이 탄산과의 반응에 녹은 것인지 산성에 의하여 녹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밑의 사진은 실험 과정 중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불확실성으로 진행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바다에서 탄산칼슘의 생성 과정과 탄산이온의 감소가 탄산칼슘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 분필가루, 그리고 500ml 비커 A, B, C를 준비하였고, 분필가루를 비커 A에 넣은 다음에 그 A에 식초 250ml를 넣어서 아래 반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 이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에 베이킹소다를 물을 섞으면 아래 반응 시처럼 탄산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에서 만든 두 용액을 C에 붓고 그 옆에가 결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합쳐져서 탄산칼슘이 돼서 가라앉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분필가루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아래 하얀색 탄산칼슘이 침전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실험에서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베이킹소다의 양을 줄여서 탄산이온의 양을 줄이면 생성되는 탄산칼슘의 양도 줄어들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산성화의 원리를 알아보고 실험을 통해 그 영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를 구현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오차들이 있었지만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유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결국 인간이 일으킨 환경 파괴의 결과이기에 인간이 되돌려야 합니다. 해양 산성화와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양 산성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은 연합뉴스와 지식백과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소거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친구들 발표를 끝났는데 친구들 발표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 내 친구들이 그 1년 동안 이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친구들 혹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팀장 현섭이부터 이야기해보자. 실험을 하면서 되게 또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의해서 되게 실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잘 팀워크를 협력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PPT를 마지막에 열심히 만들어주느라고 수고해준 지원이. 저는 팀 연구 과정에서 첫 번째 실험이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살짝 그때 좀 어려웠었고, 근데 그래도 나중에 두 번째 실험을 현섭이가 잘 해줘서 결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그런 연구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또 같이 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론을 정리하고 또 실험 과정에도 열심히 참여한 두 친구가 남았는데 또 준혁이부터 해볼까? 준혁이. 소리 안 들려, 준혁아. 이번 실험을 하면서 첫 번째 실험이 결과가 조금 잘못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윤이.
처음 때 실험했을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고 어려운데 막상 하고 나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연구가 생각나서 뿌듯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실험을 하면 항상 그렇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모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 이제 지도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연구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목적이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학교에서 해볼 수 없었던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 선택, 방향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아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팀은 여러 가지 금속들과 구리의 도금에 대한 주제로 영인 친구와 민수 친구가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혹시 영인이 네. 준비됐나요? 네. 네,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여러 가지 금속들과 구리의 도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영인, 정민수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의 필요성과 및 목적을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그 과학책이나 인터넷에서 아연과 구리의 도금 실험을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리의 도금을 실험을 할 때 아연을 가장 대부분 사용한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왜 아연과 구리의 도금 실험밖에 보지 못했을까? 다른 금속들은 구리와 도금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이 아연과 구리의 도금 실험입니다. 저희의 연구 방법은 첫 번째로 사전 자료 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 방법의 선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실험의 진행 방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내용을 일단 순서대로 구리를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커나 그릇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제조하고 용액에 열을 가하고 용액이 끓을 때 구리를 넣고 또한 그 후 잠시 후 구리를 빼내고 씻고 그리고 이 과정을 금속들을 바꿔주면서 반복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희가 실험 전에 예상한 결과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금속들이 녹아 구리를 넣었을 때 금속의 색 각각 금백색, 은백색, 은백색, 회색, 은백색, 회색으로 구리가 도금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요.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금속들이 잘 녹지 않아서 구리가 도금되지 않았고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열로 인해서 구리가 어둡게 변색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 결과에서는 이렇게 100원 동전과 같이 은색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도금의 영향은 받지 않고 이 수산화나트륨 열의 영향만 받아서 어둡게 변색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실험에 영향을 준 변수는 일단 여러 가지 금속들의 가루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가루를 구하지 못하여 금속판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금속판을 긁어서 가루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금속판이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금속판을 또 긁어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험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옛 10원 동전을 그러니까 요즘 10원 동전과 옛 10원 동전이 있는데 옛 10원 동전이 실험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이 있어서 옛 10원 동전을 구하려 했으나 이 10원 동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시범 동전을 구했는데도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이 시범 동전을 깨끗이 씻어야 더 실험이 잘 되는데 이 시범 동전을 깨끗이 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속들도 아연처럼 구리와 도금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 이 화학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금속들은 가루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속판을 긁어 사용할 시 코팅으로 인해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리 도금 실험에서는 가루를 구하기 쉬운 아연으로 실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재현을 하자면 이 실험을 할 때에는 먼저 구 시범 동전을 깨끗이 씻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코팅된 금속판을 잘 긁어 겉 부분을 벗겨낸 후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학교 과학실처럼 다양한 실험 재료들이 준비된 환경에서 실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 이 부산과학고에서 구리와 아연으로 실험한 그 오픈랩을 보고 참고하였고요. 또한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라는 책을 보고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이 실험하면서 재료 구하기 힘들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지네요. 보니까 쉽지가 않은 실험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주고 느낀 점 또한 많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실험하고 진행하고 연구하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어떻게 뭐 특별하게 느꼈던 점이나 소감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경험이어서 신선한 경험이어서 일단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그 점에서 점수를 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나 변수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이 실험이 실패하게 되었는데 다음번에 한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더 완성도 높은 실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 영인이 실험을 통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얘기해 주시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찬이랑 기웅이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비중 차이를 이용한 용의 탑 만들기 내용입니다.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여기 있다. 여기서. 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용액탑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한 남기웅, 김세찬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목차인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탐구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 탐구 주제, 탐구의 목적이랑 탐구 방법, 이제 그 탐구 계획에 따라서 진행한 실험 4가지와 그 실험 4가지에 대한 결과, 그리고 5번째 실험, 그리고 그에 대한 실험 결과랑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보고 떠올린 추가 실험과 그 결과, 그리고 결론을 이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탐구 동기인데요. 이제 용액탑을 왜 꼭 설탕물로만 쌓아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 설탕물을 이용하여 용액탑을 쌓는 시험을 보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거의 모든 자료가 설탕을 사용하여 탑을 쌓는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꼭 설탕만 사용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탐구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 용제를 사용하여 용액탑을 만들어 보기입니다. 용액탑은 여러 가지 용액들의 비중의 차이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용제를 사용하든 용액들의 비중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용액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탐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탐구 목적은 설탕물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질로 용액탑을 만들 수 있는지, 용액탑이 만들어졌다면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가 이제 목적입니다. 탐구 방법은 처음으로 이제 설탕을 사용하여 한번 용액탑을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로 설탕 이외의 용질인 소금, 베이킹소다, 아이스티 가루 등을 사용하여 용액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아이스티 가루를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용액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실험, 설탕입니다. 자, 준비물은요. 비커, 눈금 실린더, 스포이드, 유리막대, 식용색소 3종류와 시약 스푼, 유산지, 전자저울, 설탕입니다. 네, 첫 번째로 비커 3개에 각각 60ml의 물을 담아줍니다. 두 번째로 3개의 비커에 각각 2g, 10g, 20g의 설탕을 넣습니다. 다음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비커 속 설탕을 이제 모두 녹여주고요. 설탕을 모두 녹인 설탕물들을 이제 농도가 낮은 설탕물부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염색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눈금 실린더에 초록색 설탕물 40ml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스포이드 이를 이용하여 노란색 설탕물 40ml를 눈금 실린더의 벽을 따라 살살 흘러내리게 하여 그 위에 쌓일 수 있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설탕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액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완성된 설탕물 탑을 관찰해 줍니다. 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소금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이제 준비물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커와 눈금 실린더, 스포이드, 유리막대, 식용색소, 시약 스푼, 유산지, 전자졸, 소금입니다. 이전 실험이랑 동일한 준비물이지만 이제 용질인 소금만 바꿔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농도가 다른 3가지의 소금물을 완성합니다. 각각 물 60ml에 소금은 2g, 10g, 20g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작은 순서대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제 염색해 줍니다. 세 번째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소금물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40ml씩 눈금 실린더에 넣어줍니다. 이제 똑같이 완성된 소금물 탑을 관찰합니다. 네, 세 번째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여 실험하는데요. 이번 실험도 이전 실험과 준비물은 동일하지만 용질만 이제 베이킹 소다로 바꿔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전과 같이 농도가 다른 3가지의 베이킹 소다 수용액을 완성합니다.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물 180ml에 베이킹 소다는 각각 2g, 10g, 20g씩 넣어서 실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킹 소다 수용액을 농도가 작은 순서대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염색해 줍니다. 세 번째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베이킹 소다 수용액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40ml씩 눈금 실린더에 넣습니다. 이제 완성된 베이킹 소다 수용액 탑을 관찰합니다. 네 번째 실험은 아이스티 가루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똑같이 용질만 아이스티 가루로 바꿔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농도가 다른 3가지 아이스티를 완성합니다. 이제 물 60ml에다가 아이스티 가루는 각각 2g, 10g, 20g을 넣어서 실험했습니다. 이제 아이스티는 이제 농도가 작은 순서대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염색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용액탑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이스티 탑을 관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실험 결과가 이제 한 가지 용질을 이용해서 용액탑을 쌓아보았는데요. 설탕을 사용했을 때만이 아닌 소금, 베이킹소다, 아이스티 가루를 사용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용액의 밀도 차로 인하여 용액들의 층이 나뉘어 탑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액탑들 간의 뚜렷한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용질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준비물은 비커, 눈금 실린더, 스포이드, 유리막대, 식용색소, 시약 스푼, 유산지, 전자저울, 베이킹소다, 아이스티, 설탕, 소금입니다. 설탕, 소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커 4개 각각 80ml의 물을 담습니다.
4개의 비커에 각각 베이킹 파우더 2g, 아이스티 10g, 설탕 20g, 소금 30g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비커송 용지를 다시 모두 녹여줍니다. 자, 용지를 모두 녹인 후 베이킹 파우더 수용액은 빨간색, 아이스티는 노란색, 설탕물은 초록색, 소금물은 파란색으로 염색해줍니다. 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눈금 실린더에 파란색 소금을 40ml를 넣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초록색 설탕물 40ml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아이스티 40ml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베이킹소다 수용액 40ml를 넣어줍니다. 이제 그 다음 완성된 용액탑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실험 결과는 한 가지가 아닌 통일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용지를 사용하여 용액탑을 쌓았을 때도 용액들이 서로의 비중 차이로 인하여 섞이지 않고 용액탑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용질이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은 실험의 경우 용액탑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이유가 꼭 용액들 간의 비중의 차이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추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네, 준비물은 비커와 눈금 실린더, 비중계, 유리막대, 식용색소, 씨앗스푼, 유산지, 전자저울, 베이킹소다, 아이스티, 설탕, 소금입니다. 네, 첫 번째로 비커 4개에 각각 160ml의 물을 담습니다. 두 번째로 4개의 비커에 각각 베이킹 파우더 4g, 아이스티 2g, 설탕 40g, 소금 60g을 넣어줍니다.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비커 속 용지를 모두 녹여줍니다. 용지를 모두 녹인 후 이제 방금 전 실험과 같이 베이킹 파우더 수용액은 빨간색, 아이스티는 노란색, 설탕물은 초록색, 소금물은 파란색으로 염색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염색한 용액들을 각각 눈금 실린더에 담아줍니다. 이제 비중계를 사용하여 첫 번째로 베이킹소다 수용액의 비중을 측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측정한 비중은 이제 1.016이라는 비중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비중계로 아이스티 가루 용액의 비중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042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탕 수용액의 비중을 측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탕 수용액의 경우 1.084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금 수용액의 비중을 측정해줍니다. 비중이 이제 1.202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비중 차이 때문이 맞았습니다. 용액탑을 쌓을 때는 비중이 높은 용액들이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번 실험에서 용액들의 비중이 용액탑이 쌓인 순서대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소금 수용액이 1.202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어 설탕 수용액, 아이스티 가루 용액, 베이킹 파우더 수용액 순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용질이 통일되지 않은 용액탑 또한 용액들 간의 비중 차이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어떠한 용액끼리든 용액들의 비중의 차이를 만들면 용액탑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의 모든 실험에서 설탕을 사용할까인데요. 이제 이 용액탑 쌓기 실험은 저연령층 학생들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다른 재료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게 녹을 수 있으며 다른 재료에 비해 안전해서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 기웅이 조가 실험한 걸 보니까 집에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집에서 실험했는데 그런 기구들이 다 갖춰진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신기했던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게 실험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샀어요. 이제 이번 탐구 계획하면서 이제 사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사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실험을 하면 그냥 집에 있는 뭐 유리 그릇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실험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집에 있는 컵을 그냥 사용하다가 또 설거지해서 다시 그 먹는 물로 물을 마신다든가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의가 되는데 기웅이는 재료를 갖춰서 실험을 했던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 조금 예상했던 결과가 어떤 게 있었죠? 실험을 계획하면서. 저는 일단 저는 이제 실험을 계획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이제 용지를 통일하여 만든 용액탑의 경우 이제 이제 밀도의 차이대로 용액탑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지를 통일하지 않아서 이제 않는 채로 이제 용액탑을 만들었을 때의 경우 이제 용질들이 탑을 쌓으면서 서로 섞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도 이제 그 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질이 다르면 혹시나 이제 섞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중에 의해서 탑이 쌓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웅이랑 잠깐만요. 기웅이랑 누구였죠 친구가? 세찬이랑 지금 실험을 했는데 혹시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기웅이랑 세찬이랑 한 명씩 소감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탐구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걸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실험 과정과 탐구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함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이거 실험하면서 다른 실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낀 거 있어요? 생각해 놓은 거? 지금으로서는 아직 추가로 다뤄보고 싶은 실험이나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생기면 이 선생님이 지금 윤가원에서 영재원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더라도 혼자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겠죠? 스스로 호기심을 네. 가지고. 네. 세찬이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저는 이게 기웅이한테 너무 많은 걸 다 시킨 것 같아서 좀 아, 세찬이 그래도 세찬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세찬이 스스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번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 다른 실험도 해보고 싶어요? 네, 세찬이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은 안 정했어요. 아, 아직은 안 정했는데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제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차이가 있고 세찬이가 이번 실험을 통해 느낀 거를 다음 실험을 할 때는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실험을 진행하고 또 발표 자료 준비하느라. 네, 그럼 네 번째 발표를 할게요. 하윤이, 성현이, 은빈이, 수환이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네, 준비가 됐을까요? 시작해 주세요.
자,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혹시 말을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까요? 수아나? 네. 네네. 그다음에 하윤이, 네. 네, 성현이, 성현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성현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성현이 얘기해 보세요. 성현이 마이크가 안 되나요, 지금? 성현이가 원래 발표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될까요? 아, 안 들려요. 평소와 똑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성현이 준비하는 동안에 네. 음, 지금 주한이랑 현우가 그 다음 발표 순서고요. 그 다음에 성현이가 들어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문계 시간이군요. 네. 하윤아, 잘 지냈어요? 하윤아, 잘 지냈어요? 대답이 없네요. 네. 잘 못 지냈나요? 혹시 그러면 하윤이 잘 지냈어요?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얼굴 잘 보이게 해줄 수 없을까? 오, 좋아요. 네. 성현이가 참가 대기 중이래요. 그래요? 잠깐만요. 오케이.
상현이 지금 얘기해 볼래요? 네,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아, 네. 네. 조금 작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위성현, 전은빈, 송하윤, 김수환입니다. 저희 지도교사는 최미준 선생님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이론적 배경,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PPT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길이나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를 물고기가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면서 큰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인데요. 미세 플라스틱 종류는 아이스팩, 수정토, 생수, 티백, 섬유유연제, 아크릴 수세미, 천일염, 화장품, 치약, 스크럽, 세정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의 두 번째로 말해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은 티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티백의 내용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티백을 팔팔 끓는 후 100도에서 1시간가량 끓입니다. 거름망을 이용하여 거름물을 관찰해 봅니다. 현미경으로 티백을 끓인 물을 관찰한 결과 까만색 점이 현미경으로 티백을 끓인 물을 관찰한 결과 까만색 점이 다수 관찰되었는데 이 점이 미세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으로 치약을 진행해 보았는데 물에 치약을 천천히 녹이고 천을 이용하여 녹인 치약을 흡수한 다음 천에서 떨어지는 물질을 관찰했습니다. 치약물을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까만색 점들이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까만색 점들은 티백을 끓인 물보다 훨씬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미세 플라스틱인지 치약의 성분 중 일종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석케어 치약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치석케어 치약을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 종이에다가 걸러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보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치석케어 치약을 유리 접시에 살살 문지른 다음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치약을 얇게 펴서 관찰해본 결과 치약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보였는데요. 실험 당시에는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라 추측하였으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실리콘과 알루미늄으로 된 미사일 입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인데요. 아이스팩 실험 방법은 아이스팩을 종류별로 준비하고 내용물을 거름종이에 붓습니다. 그리고 거름종이에 걸러진 아이스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번과 4번은 확실히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1번과 2번은 육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장지에 1번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나 검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치약을 이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검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리터라는 화장품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가루류의 글리터와 젤 형태의 글리터를 이번에 이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루류의 글리터를 구매해가지고 필터에 걸어놓은 관찰을 해보았고, 그 다음 젤 형태의 글리터를 구매하여 필터에 걸어놓은 관찰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물을 붓고 나서 물에 특별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두 반짝이는 글리터의 미세 플라스틱이 녹지 않고 필터에 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중 콩나물로 실험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삼각티벳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콩나물의 성장 속도가 느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험 과정은 콩나물을 키울 용기 4개를 준비하고요. 각각의 용기에 콩나물콩 15개씩을 넣습니다. 삼각티벳을 1개 우린 물과 삼각티벳을 2개 우린 물 둘 다 80도에서 약 30분간 우립니다. 수돗물에서 키우는 콩나물 2종류와 그리고 그냥 2종류와 삼각티벳 1, 2에서 키우는 콩나물의 성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콩나물 실험 1의 결과는 이번 실험에서 이제 삼각티벳의 개수의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는 콩나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옆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각티벳의 개수에 따른 콩나물의 성장의 변화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콩나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실험에 정량적으로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시작하기 전 가설은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있는 물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입니다. 실험 과정은 100%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티백을 30분 동안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끓여서 식힌 수돗물을 준비합니다. 콩나물에게 같은 양의 물을 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것은 콩나물 실험 과정을 찍은 사진이고요. 결과는 물에서 자란 콩나물의 길이와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란 콩나물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밑에 표에 나열된 20개의 콩나물의 길이는 50g의 콩나물 길이 중 가장 길이가 긴 상위 20개의 콩나물 길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밑에 표에 근거하여 물에서 자란 콩나물과 미세 플라스틱 물에서 자란 콩나물 길이의 평균 차는 0.4cm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콩나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콩나물 실험 2번 모두 미세 플라스틱 물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파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가설로 티백을 많이 넣은 물일수록 식물에게 미해성이 클 것이다 했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삼각티백 2개, 4개를 100도에서 10분씩 끓인 물과 수돗물을 준비합니다. 대파 3개를 비커에 넣고 각각 삼각티백 2, 4개를 끓인 물과 수돗물로 수분 재배를 해봅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대파 실험 결과는 대파의 길이를 측정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것 그래프에 근거하여 3일차에 티백 4개를 우린 대파가 죽고 7일차에 수돗물에서 자란 대파가 죽음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의 양과 대파의 성장 속도와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낭콩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강낭콩 실험의 가설은 고흡수성 수지를 반스푼 넣어 키운 강낭콩의 성장이 더딜 것이다이고, 실험 과정은 고흡수성 수지를 구매하고 페트리 접시 위에 솜을 얹고 강낭콩을 담습니다. 저희 집에 실제 실험에서는 페트리 접시가 없어서 요구르트 병을 잘라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쪽에는 강낭콩 위에 고흡수성 수지를 반스푼씩 놓고 한쪽은 그냥 둡니다. 3일에 한 번 같은 양의 물을 주며 결과를 관찰합니다. 1일차에는 변화가 없고 2일차에는 정상이 콩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는데 고흡수성 수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일차는 정상은 콩 3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고흡수성 수지에서는 콩 1개가 벌어지면서 뿌리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4일차는 사진을 못 찍었고요.
5일차는 콩 3개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고흡수성 수지는 콩 1개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강낭콩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며 고흡수성 수지가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의 강낭콩 사진을 통해 물에서 자란 강낭콩은 3개 모두 싹이 나고 성장이 나타난 것을 육안으로 확연히 나타나 있는 반면 고흡수성 수지에서 자란 콩은 성장이 일어난 것조차 육안으로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흡수성 수지가 식물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는 그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양파를 쓴 이유는 일단 흙이나 그런 거 없이 물만 넣어도 어느 정도 양파는 기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양파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세운 가설은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있는 물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였는데요. 일단 한쪽 물은 티백을 잘라서 물에 넣은 물을 이용하고 다른 쪽은 순수한 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물이 순수한 물이고 오른쪽 물이 티백을 잘라서 넣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 외에는 같은 날짜에 사온 같은 조건을 가진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첫 실험 일주일 동안에는 양쪽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2주차의 월요일로 가자 왼쪽 깨끗한 물에다 기르고 있는 양파에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반해 실험 2주차에서 있던 양파의 경우에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고 기포가 관찰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실험 2주차 금요일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악취가 더더욱 심해져서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져 더 이상 실험을 속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나중 가지고 양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파를 만져보거나 이런 식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순수한 물에 기른 양파의 경우에는 일단 우선 일반 물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티백을 녹인 물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물에다가 기른 양파의 경우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났고 오히려 티백을 녹인 물의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티백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물의 상태의 경우에는 일반 물에서는 투명하였으나 티백을 녹인 물은 불투명해지고 기포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2주가 지난 2주 정도의 관찰 이후에 양파를 만져봤는데 일반 물에 길러낸 양파의 경우에는 시작과 큰 변화가 없이 단단하였고 티백을 녹인 물에다 길러낸 양파의 경우에는 극도로 약해져서 누르면 손가락이 푹 들어갈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티백을 우린 물과 수돗물에서 자란 양파의 특징을 비교하였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에서 자란 양파가 더 빨리 오염되고 상태가 더 안 좋게 자란다는 것을 통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분명히 양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식물과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식물을 비교하는 실험 4가지를 수행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는 이번 실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이 특정한 식물로만 한정되어 있어 해양식물과 육상식물들의 실험이 다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먹이 사슬 관계에서 피식자인 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지 몰라도 포식자 단계로 올라갈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가 끝난 건가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는 운영으로 이러한 것을 이제 참고했고 그리고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은 모든 그 조원의 학생들이 각자의 시험을 또 통해서 하나의 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자 실험을 했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선생님이 좀 질문해 볼까요? 네. 아까 은빈이가 얘기한 그 양파 실험에서 선생님 좀 빵 터졌는데 양파가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어땠어요? 실험하면서? 실험하면서 그 처음에 첫 주 동안에는 그 큰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주에서 갑자기 악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일단은 그래도 실험을 좀 계속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2주 한 금요일쯤 되다 보니까 진짜 못 참을 정도로 났거든요. 원래 마루 끝쪽에서 했는데 반대쪽 끝에서도 냄새 날 정도로 심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 정도면은 결과는 충분히 그 성과는 충분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음, 거기서 그, 일단은 네, 결론을 지었군요. 그 생물 실험을 보면 사실 그 생장이란 게 원래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미세 플라스틱을 줘도 뭐 잘 자라는 친구가 있고 그냥 놔둬도 잘 안 자라는 친구도 있어서 실험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실험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혹시 친구들 그런 어려운 부분을 또 다른 친구들이 다음에 또 실험을 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지 그 가장 자연에서 식물이 접하는 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티백 물에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논문을 찾아보아서 티백 물로 실험을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식물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물론 그렇게 차이가 난 시험도 있었지만 그렇게 없어서 당황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조금 실험 주제로 저희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저 자신 스스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어떤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어떤 영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그 마을에 사람이 있는데 50명한테는 어떤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고 어떤 그 나머지 50명에게는 그냥 자연 상태로 둔 상태에서 전염병 백신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발병을 해서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을 100명 사람 모두 다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그 발병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걸리는 그 전염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50명의 표본 가지고는 이 실험에 대한 그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실험 결과를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본을 정할 때 몇 개의 표본을 내가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게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검증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 부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사실 몇 개의 표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나온 표본이 과연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한가를 검증하는 방법들을 또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지금 발표한 친구가 수환이랑 하윤이 혹시 어떤 실험을 진행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환이부터 얘기해 줄까?
저는 그냥 처음에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되게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고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각심도 더 일깨워지고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뿌듯했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실험하면서 어떤 점이 좀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 실험을 계획해서 수행했다는 거. 자, 하윤이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그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또 근데 이번 실험에서 실험을 해보면서 좀 알게 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은 하지만 또 미세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 육안으로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들이 있어서 실험에서 힘든 점들이 있었고 또 식물에 미친 영향에서는 식물끼리 정확히 변이 통제를 하기 어려워 그것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좀 직접 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었고 이론적으로 듣는 시험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차례고요. 물리 실험에서 무시되는 변인들이 실제 실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우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현우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현우 말 한번 해볼래요? 아, 들리네. 네네, 지금 들립니다. 아, 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실험에서 무시되는 변인들이 실제 실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한 연구자 노현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물리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답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등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심심찮게 쓰이는 걸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물체 운동에서는 이러한 변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루는 물체 운동과 실제 물체 운동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빗면에서의 물체 낙하 실험과 도르래 실험에서의 이론값과 실제 값을 대조하여 실험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두 실험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물리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채택하였습니다. 일단 빗면에서의 물체 낙하에서는 왼쪽에 그림과 같이 힘을 표시해 보면은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mg를 빗면의 각도 세타에 따라서 분리하면 빗면 아래쪽으로 적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 빗면에 수직하게 적용하는 수직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 F는 n 곱하기 뮤인데 n이 여기 빗면에서 mg 코사인 세타이므로 최대 정지 마찰력 F는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빗면 아래쪽으로 적용하는 힘인 mg 사인 세타와 빗면 위쪽으로 적용하는 마찰력인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뮤가 될 때 그때 각도가 최소 미끄러지는 각도인 것을 이용해서 미끄러지는 각도를 계산한 후 실제 실험 값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르래 실험에서는 움직 도르래 하나와 고정 도르래 하나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할 것인데 고정 도르래 하나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움직 도르래 하나는 물체를 들어올릴 때 드는 힘을 2분의 1로 줄여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체를 드는 데 필요한 힘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빗면에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mg 사인 세타가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뮤가 될 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뮤를 이제 따로 평면에서의 물체를 당기는 실험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평균 뮤의 값이 0.682가 나옵니다. 이때 식에 뮤를 대입해서 세타의 값을 찾으면 세타가 약 55.5도가 나옵니다. 또한 실제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지는 각도를 측정했을 때 아래 표와 같이 각도가 나왔는데 이때 산술 평균 값으로 평균 값을 구해보면 45.7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론 값은 55.5도, 실험 값은 45.7도로 오차 약 17.6%가 발생했습니다. 도르래에서의 결과입니다. 일단 매단 물체의 무게가 0.2kg 힘일 때 물체를 드는데 힘을 측정해보면 정확히 0.1kg 힘이 측정됐습니다. 또한 이 힘이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당기는 부분에 정확히 0.1kg 힘짜리 추를 놓았을 때 도르래에서 힘의 평행이 이루어져서 둘 다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과 정확히 같은 실험값이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에서도 이론적으로 같이 실을 당긴 거리와 물체가 올라온 거리의 비가 1대2가 되는 실험 결과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빗면에서 운동에서는 이론값이 55.5도, 실험값이 45.7도로 17%의 오차가 생겼는데 그 오차 원인에는 물체를 점질량이라고 가정했고 또한 중력가 속도가 정확히 9.8이 아닌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르래 실험에서는 실의 밀도가 불균등함과 도르래의 마찰 그리고 도르래 자체의 무게 등으로 오차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이론값과 실험값이 일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이의 변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들이 서로 상쇄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문헌은 마찰계수 측정 실험을 계획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했고 밑에 계산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참고하기 위해서 밑에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원래 이제 현우 혼자 실험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팀별로 3명이 2명이 친구가 더 있어서 같이 실험한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현우 혼자 실험을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현우가 끝까지 잘 실험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현우의 실험을 보고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혹시 이거 실험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점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 힘들었던 점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실험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계산식을 좀 세우는 거랑 이제 고려할 변인들을 좀 어디까지 고려할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조금 고민됐고 그다음에 도르래 실험에서 이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좀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실험을 할 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실험을 할 때? 실험 자체에서는 그래도 약간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가니까 실험 자체에서는 그래도 힘든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실험을 하면서 좀
다음 실험을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추가 실험으로 구상해 놓은 건 있을까?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물리에 대한 실력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이제 변인들을 이론 값에 넣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실제 값과 정확한 결과를 얻어보고 싶고, 또한 이제 이 두 가지 운동 말고 저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진짜 운동, 다진동과 같은 이제 여러 다른 경우에서 이런 것과 실험 값을 대조해 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네요. 주한이가 환경 호르몬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앞에 미세 플라스틱 연구랑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이 준비해주세요. 주한이 혹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얼굴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각도가 더 안 올라가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좀 치는데. 네네. 네, 환경 호르몬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이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한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연구 주제와 목적, 두 번째로 연구 내용, 세 번째로 연구 방법, 네 번째로 실험 보완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와 목적은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주위의 물건 중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을 찾고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연구 목적은 환경 호르몬에 의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 생물, 식물,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위 물건 또는 음식 중에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물건을 하는 것을 찾아 구체적으로 생물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 실험하여 이러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컵라면에 실제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방법입니다. 실험 1의 실험 과정은 첫 번째로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컵라면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인 염화 제이철 10% 용액, 그리고 컵라면, 뜨거운 물, 비커 등을 준비하고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비스페놀 A가 잘 물에 풀어지도록 유도한 뒤에 미리 비커에 따라 놓은 염화 제이철 용액을 살짝 용액에 섞어서 실질적인 색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스페놀 A가 실제로 들어있는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험 2의 실험 과정은 실험을 위한 컵라면 용기 3개, 화분 3개, 방울토마토 씨앗 한 100립, 그리고 흙을 준비하여 컵라면 용기에 끓인 물을 실험에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 둔 다음에 6개의 실험 용기에 각각 같은 양의 흙을 넣어주고 방울토마토 씨앗도 같은 것으로 15개씩 모두 같은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양의 물, 그리고 같은 양의 햇빛을 쬐게 하고, 그리고 대신 물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2번에서 준비한 그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물을 붓는 것으로 실험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앞서 실험을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험 2를 처음 진행하면서
컵라면 용기에서 먼저 싹이 난 뒤에 다른 용기에서는 전혀 싹이 나지 않아 실험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도와 물량을 각각 20도씩, 물은 하루 15ml로 다시 조절해서 실험하였더니 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1의 결과는 염화철 용액과 비스페놀 A가 만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실제로 용액의 색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2의 결과입니다. 실험 2에서 비교하기로 한 성장 속도와 발화 속도 중 성장 속도 비교입니다. 두 개의 사진 중 왼쪽의 표는 세 개의 실험 용기의 평균 성장 속도 값의 표준적인 평균 값을 수치화한 것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로 바꾸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속도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대체로 일반 화분의 성장 속도가 컵라면, 즉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것에 비하여 1.5배 정도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컵라면 용기는 일반 화물의 성장 속도와 보다 0.67배 정도의 성장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발화 속도 또한 일반 화분은 평균 7.31, 컵라면 용기는 약 7.81 정도로 확실히 환경 호르몬이 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의 사진은 실험 2를 진행하면서 찍은 실험 사진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컵라면에는 실제로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 컵라면에서 검출된 비스페놀 A는 식물의 성장 속도를 약 33% 정도 감소시키며 발화 속도를 늦추는 등 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에게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고 환경 호르몬과 거리가 먼 삶을 살려면 컵라면 식사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친구들 주한이의 발표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또 주한이 이제 선생님이 그 현우도 그렇고 지도교사라서 많이 과정을 살펴봤는데 실험을 진행하면서 좀 특별하게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 주한아? 발표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한번 막 컵라면 용기 쪽에서만 쪽에서 씨앗 한 개만 발화하고 나머지는 다 발하지 않아서 좀 당황한 적 빼고는 다 잘 진행돼서 좋았습니다. 실험이 주한이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실험을 다시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패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접을까? 이제 보통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험의 조작이 될 수는 있는 건데, 거기서 그 전체적인 씨앗이 나지 않았다는 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컵라면 용기에서도 하나의 씨앗만 나왔다는 걸 바탕으로 아예 실험 자체에서 내가 의도한 결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발화하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조건이 불충분함을 느끼고 이제 실험을 다시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이 실험에서 주한이가 의도한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실험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험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다음 실험하면 어떻게 해보면 좋았겠다, 또는 친구들의 실험 발표를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어떤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느낀 게 있을까? 실험 과정 중에 느낀 건 있는데 솔직히 처음 실험 설계를 할 때는 그 첫 번째 실험에서 색 변화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딱 그냥 몇 방울만 넣자마자 바로 색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컵라면의 환경 호르몬 양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컵라면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의 양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던 것 같아? 약간 그 화학 반응을 할 때 그렇게 그 약간 화학하는 물질의 그 분자 수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염화철 용액, 제이철 용액을 10ml밖에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따라서 봐서 약간 비스페놀 A 또한 그런 좀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살짝 유추는 했지만 실질적인 분자량을 알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연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주한이가 이제 고민했던 게 과연 여기에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양이 들어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야. 내가 뭔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알지만 과연 지금 이게 실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양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친다 안 미친다 있다 없다 이 정도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조금 더 기구가 갖춰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지식이 좀 완성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양의 인체에 미쳤을 때 들어갔을 때 또는 식물이 투입됐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식과 그런 기구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아마 또 다음에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좀 더 좋은 질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해봤어요. 친구들이 아마 다른 조들의 발표를 보면서 저 친구들은 나와 다르게 물리를 뭐 했구나, 저 친구들은 나와 다르게 뭐 화학 실험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 은빈아, 다른 친구들의 발표라 연구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되게 뭔가 되게 전문적인 것도 많아가지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보면은 전에는 원래는 물리학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꽤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 결과들을 보면서 자기의 관심 분야가 조금씩 전이되는 거, 바뀌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원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다른 친구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한 연구에 대해서 보니까 되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신기했고, 사실 저는 그렇게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아까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보고 아빠 맨날 컵라면 용기 젓가락으로 긁지 말라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컵라면 자주 먹는데 주한이가 그 실험 결과를 보내준 걸 보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MSG는 쉽게 못 끊겠더라고요. 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영인이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정말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랑 다양한 관심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얼굴을 한 번도 맞대고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뭐 수업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도 진행하고 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맞댄 적도 없고 뭐 실제적으로 대화를 그렇게 나눠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주고받는 좀 딱딱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다른 연구가 또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기회였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위안을 좀 삼겠습니다.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보니까 되게 좋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아마 다음에서도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여기 지도 선생님이 2분이 나와 계신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조경희 선생님 먼저 한 말씀 친구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뭐 코로나19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 과정이나 또 이렇게 연구까지 제한된 환경이지만 열심히 실험도 열심히 진행하고 또 발표 준비도 열심히 해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고 어쨌든가 이렇게 수학, 과학에 흥미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또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될 텐데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만난 인연들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서로 발전하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지선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준비까지 연구부터 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실제로 진짜 같이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끔 얼굴을 보게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연구 이번에 한 거 바탕으로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협업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역량도 기르는 게 앞으로 진짜 많이 도움 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최미진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모습에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더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친구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업도 열심히 잘 참여해줘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좋은 활동을 하게 됐고 아마 느낀 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또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 하면 실천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어색하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